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현대과학의 가장 위대하고도 어찌 보면 가장 마지못해 나섰던 설계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번 탐구 시간에서는 천재성과 모순으로 똘똘 뭉쳤던 그의 기적 같은 삶의 궤적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짧은 인용구부터 한번 볼까요? 누군가 뉴턴에게 대체 어떻게 그런 엄청난 발견들을 해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무심하게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내 그것들만 생각했으니까요. 와,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놓은 한 남자의 그 엄청난 말 그대로 강박적인 집중력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 싶네요. 사실 그는 평생 딱 2번 각각 18개월이라는 아주 짧고 굵은 기간 동안 완전히 고립된 채로 이 모든 천재성을 폭발시켰거든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호기심이 하나 생깁니다. 평소엔 말수도 없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했던 이 조용한 소년이 대체 어떻게 우주의 법칙을 통째로 다시 썼을까요? 남들 앞에서 논쟁하는 걸 극도로 혐오해서 자기 연구 결과마저 꽁꽁 숨기려 들었던 이 사람이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현실 세계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제1장, 침묵하는 천재의 두 얼굴입니다. 그의 복잡다단한 성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솔직히 말해서 뉴턴은 같이 일하기 쥐고운 그런 쾌활한 동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상했지만 정말 심각하게 폐쇄적인 사람이었죠. 어린 시절에 그는 그저 조용히 생각만 하는 소년이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남의 비판 한마디에 며칠을 알아놓을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 존 로크는 그를 두고 근거 없이 남을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혀를 내둘렀고요. 천문학자 플램스티드는 야심이 넘쳐서 남이 자기 의견에 반박하는 걸 단 1초도 못 견딘다고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한마디로 건드리면 톡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천재였던 셈입니다. 제2장, 전염병이 낳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 불운한 시기가 어떻게 과학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보시죠. 과학사에서는 1665년부터 1666년까지를 이른바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 흑사병의 케임브리지를 휩쓸자 23살의 대학생이었던 뉴턴은 고향인 울스소프 농장으로 피신을 가는데요. 세상에 이 18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미적분학의 기초를 뚝딱 만들어내고요. 빛과 색깔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데다가 달까지 미치는 중력에 대한 구상까지 시작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이 엄청난 도약들이 단 1년 반 만에 전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죠? 제3장, 빛을 열어젖힌 프리즘. 이제 뉴턴이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놀라운 돌파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뉴턴의 그 유명한 결정적 실험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프리즘이나 유리가 빛의 색깔을 입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뉴턴은 빛을 2개의 프리즘에 연달아 통과시켜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색깔은 어떤 물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얀색, 백색광 안에 숨어있는 고유한 석성이라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빛 자체가 이미 무지개의 모든 색을 몽땅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었죠. 이 발견 때문에 당시 과학계의 거물이었던 로버트 훅과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훅은 빛이 물체를 통과하면서 변형된다는 수정 이론을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반면 뉴턴은 백색광이 여러 빛의 혼합물이라는 분성 이론을 밀어붙였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어요. 과학이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벌어진 아주 치열한 방법론적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뉴턴이 던진 아주 유명한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가설을 꾸며내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이 짧고 강렬한 문장은 훗날 뉴턴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과학자라면 머릿속에서 그럴듯한 원인을 지어내고 상상할 게 아니라 무조건 실험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한다는 선전포고였죠. 아주 뼈 때리는 일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4장, 만율력과 프린키피아의 탄생. 자, 이제 빛에서 질량으로 주제를 바꿔볼까요? 그 유명한 사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턴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그 경이로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사과가 떨어지는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에서 60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죠.
이걸 결합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뚝 떨어진다는 역제곱 법칙 편차를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달의 실제 궤도 데이터랑 딱 맞춰보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빙고! 사과를 땅으로 툭 떨어뜨리는 바로 그 힘이 저 멀리 있는 달이 우주미하로 날아가지 않게 궤도에 꽉 붙들어 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진짜 미친 통찰력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뉴턴은 이 엄청난 우주의 비밀, 역제곱 법칙을 알아내고도 무려 13년 동안이나 서랍 속에 꽁꽁 숨겨둡니다.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완벽주의자였던 그가 당시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던 데다가 무엇보다 남들이 자기 이론을 물어뜯고 비판하는 걸 병적으로, 진짜 병적으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10년이 넘도록 자기 혼자만 조용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1684년 드디어 한 편의 영화 같은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해성으로 유명한 그 젊은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케임브리지로 뉴턴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죠. 만약 중력이 역제곱 법칙을 따른다면 행성들은 대체 어떤 궤도를 돌까요? 그러자 뉴턴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타원이죠. 헨리가 깜짝 놀라서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으니까 뉴턴이 정말 무심하게 툭 던집니다. 아, 그거 예전에 계산해 봤거든요. 세상에, 헨리의 이 단 한 번의 질문이 아니었다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뉴턴의 엄청난 천재성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바로 헨리의 방문 이후 뉴턴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고전 물리학의 뼈대를 미친 듯이 써내려간 가혹한 개월수입니다. 이 기간 동안 뉴턴은 밥 먹는 것조차 까먹을 정도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주의 규칙을 몽땅 수학의 언어로 번역해냈습니다. 그렇게 1687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서적으로 꼽히는 프린키피아가 세상에 나옵니다. 여기서 뉴턴은 질량, 운동량, 힘의 개념을 딱 떨어지게 정의해버리고요. 절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세웁니다. 그리고 관성의 법칙, 그 유명한 F=ma, 가속도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까지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더해서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떤 규칙으로 굴러가는지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난 거죠. 제5장, 뉴턴이 종합한 새로운 세계. 흔히 뉴턴의 종합이라고들 하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뜯어볼까요? 사실 뉴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것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는 케플러, 데카르트, 갈릴레오 같은 이전 시대 거인들이 남겨놓은 파편화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완벽하게 꿰 맞춘 겁니다. 케플러의 법칙에서 중력을 수학적으로 유도해냈고요. 데카르트의 상상력에 의존하던 메커니즘을 측정 가능한 힘의 개념으로 바꿨죠. 결과적으로 갈릴레오가 연구하던 지상의 물리학과 천상의 운동을 하나로 싹 다 통합해버린 겁니다. 뉴턴 본인의 말 맞다나 진짜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거죠. 여기서 데카르트와 뉴턴의 세계관 차이를 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기존 사상가들은 물리학이 곧 기하학이라고 믿었고 중력이 왜 생기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뉴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뉴턴에게 수학은 자연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는 중력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법칙을 증명하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았죠. 자,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박수를 쳤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초창기의 유럽 대륙의 수많은 과학자들은 뉴턴의 이론을 엄청나게 까내렸어요. 텅 빈 우주 공간, 즉 진공을 가로질러서 보이지도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이건 뭐 마법이나 오컬트 아니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라이프니츠 같은 석학조차도 이런 식의 기계론적인 우주관이 종교적 신앙을 파괴할 거라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국 역사는 뉴턴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훗날 동료학자인 조제프 로이 라그랑주는 뉴턴의 엄청난 업적에 대해 이런 경외심 어린 찬사를 남겼죠. 뉴턴은 오직 한 명뿐이었고 발견할 세계도 오직 하나뿐이었다. 와, 짜릿하지 않나요? 고전 물리학의 완성을 이보다 더 극적이고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이쯤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세계가 그 단 하나뿐이었을까요? 훗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의 세계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깨달았죠. 우주는 뉴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복잡하다는 걸요. 그렇다면 뉴턴은 모든 지식의 마지막 완성자였을까요? 아니면 이 거대하고 경이로운 우주의 문을 열어젖힌 첫 번째 진정한 설계자였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면서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